1818년에 탄생한 프랑켄슈타인은 영국의 여류 작가 메리 셸리의 괴기 소설이다. 낭만주의 운동이 빚어낸 뛰어난 작품이다. 영국인들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진정한 최초의 SF로 꼽는다. The story of Frankenstein and Frankenstein's monster has formed the basis of many original novels over the years, some of which were considered sequels to Shelley's original work, and some of which were based more upon the character as portrayed in the Universal films. Yet others were completely new tales inspired by Frankenstein. 메리 셸리의 소설은 낭만시들 못지않게 우리 정신의 후미진 곳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는 철학적 우화를 제시했고 죽음을 향해 가는 원형적 여행을 서술했으며 현대 과학 소설의 기반을 놓았다. 이 책을 접근하는데 최선의 방법은 스토리를 되짚어 보면서 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책에는 섹스, 탄생, 죽음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고 괴물과 창조자가 서로를 조응하고 있으며 인간의 본능적인 선과 사회에 의한 범죄자 양산이 서로 갈등한다고 파악하고 있고 사람을 순화시키는 문명의 힘을 노래하고 정신적 동정과 사랑을 동경하는 인간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고상한 야만인과 바이런풍의 방랑자라는 이미지가 끼어들고 사탄은 천사가 악마로 변한 것이라는 이야기, 아담이 천국에서 쫓겨난 이야기,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되는 소외감과 고독감, 용서받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받으려는 희망에서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싶은 욕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자신이 당한 억울한 고통, 점점 커져가는 재앙의 느낌,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온 죄책감 등이 뒤섞인 몬테크리스토풍의 복수극이 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자기 자신을 쓰레기 속에 여러 번 집어넣는 실험을 통해 실패작 인물을 창조한다. 프랑켄슈타인을 다룬 영화들은 코믹하게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가끔 난 죽은 자들을 사랑해 하고 말하는 덩치 큰 얼간이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원작의 프랑켄슈타인은 그렇지 않다. 소설의 분위기는 대단히 음산하다. 그는 유럽의 철학자들처럼 유창한 웅변으로 말한다. 그는 플루타르코스, 밀턴, 괴테를 읽었고 루소의 추종자나 되는 것처럼 사회가 자신을 이러한 괴물로 만들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는 탄생했을 때 본능적으로 빛 쪽으로 몸을 돌렸고 자연과 새들의 지적임을 사랑했고 아름다움과 선량함에 마음이 끌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를 창조해낸 빅터는 그를 어둠 속에 처박았다. 그가 존경하고 도와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 드레이시 가정은 무섭다며 그를 거부했다. 그는 농민의 딸을 죽음으로부터 구조한 후 잔인하게 총에 맞아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속한 행동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거부당하고 비난만 받다 보니 누군들 이 세상의 불공정함에 분노하지 않겠는가. 이 불쌍한 괴물은 말한다. 모든 사람은 비참한 자들을 증오한다. 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 보이는데 어떻게 나를 증오할 수 있나. 난 어디에서나 축복을 본다. 하지만 나만 철저하게 그 축복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나는 자비롭고 선량한 자였다. 비참함이 나를 악마로 만들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나는 다시 미덕을 갖출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탄, 셸리의 아버지, 철학자 윌리엄 고드윈이 생각난다. 프랑켄슈타인의 지역성은 그 주제 못지않게 장대하다. 셸리는 우리를 유럽 전역으로 데려간다. 덮인 스위스 알프스에서 프랑스로, 이어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마지막에는 오크니 제도의 한 섬에 있는 외로운 암자로 데려간다. 어느 순간 괴물은 현재의 도피처인 사막, 산맥과 끔찍한 빙하에서 벗어나 남아메리카에서 소박하게 사는 꿈을 말한다. 빅터는 지옥 같은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다가 열병에 걸려 입원을 하고 이어 감옥에서 피폐해져 간다. 그는 라인 강하리로 놀이배를 타고 유람하다가 차가운 대양에서 표류하게 된다. 그는 옥스퍼드의 첨탑을 방문하고 북부의 황량한 지역도 찾아간다. 이 책에는 알려진 세상이 다 등장한다. 이 소설은 북극의 무한하고 쓸쓸한 빙원에서 시작하여 거기서 끝난다. 거기서 두 적수는 그들이 단일한 실체의 절반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소설에는 결점도 있다. 가령 드 레이시 가정을 다룬 부분은 장황할 정도로 길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이 감상적인 만화 인물로 치부해버린 것을 일부 독자들은 원형으로 인식했다. 가령 초과 달성자, 선량한 노인, 취약한 아름다움, 그림자 자아 등이 그 원형이다. 때때로 괴물의 웅변은 비극적 장엄함을 장식한다. 내 끔찍한 행위들의 목록을 살펴볼 때 예전의 아름다움과 선량함에 대하여 숭고하고 초월적인 비전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는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타락한 천사는 사악한 악마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신과 인간의 적조차도 그의 황량함을 달래줄 친구와 동료가 있다. 하지만 나는 철저히 혼자이다. 소설 끝부분에 이르러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괴물은 빛과 여름 햇살의 이미지,
잎사귀들의 살랑거림과 새들의 지저귀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다. 그의 처음이 곧 그의 마지막이었던 것이다. 프랑켄슈타인 이전과 이후의 비운의 주인공들이 그러했듯이 그는 이제 밤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소설 끝부분에서 이 잘못 태어난 비운의 존재는 파괴 신녀가 어둠과 수평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셸리가 만들어낸 인물은 잊혀지지 않았다. 빅터가 자신이 만든 괴물이 노란 눈을 뜨는 것을 보았던 저 11월의 황량한 밤 이후 그 괴물은 우리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린 디킨즈의 위대한 유산,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주,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데시, 스티븐 크레인의 괴물, 엘프레드 베스터의 과학소설 폰들리 파레나이트 등에서 그 메아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